이 측만증의 수술의 원칙은 사실 저희가 거의 학문적으로 정립이 돼 있는데요. 네. 그 곡선이 S커브냐 아니면 단 C냐 성장기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수술의 분절을 정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측만증을 수술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수술이 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프지 마세요. 닥터 쫀스 김준영입니다. 오늘은 정말 대단한 분을 모시고 또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척추의 대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교과서도 집필하시고 논문들도 이렇게 너무 많이 쓰셔가지고 너무 바쁜 시간을 이렇게 또 쪼개서 저희 방송에서 좋은 말씀을 해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참포도 나무병원 척추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신경외과 허동화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이 척추 하면 신경외과, 요즘은 정형외과에서도 이제 많이 다루는 부분인데요. 제가 이제 유방을 보는데 유방에서도 굉장히 이제 관여가 많이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저희도 이제 척추를 좀 보긴 하지만 조금 더 자세하게 어떤 질병을 신경외과에서 또 어떤 상태일 때 치료를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오늘은 척추 측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척추가 이게 틀어지고 이게 디스크가 생기고 통증이 생기고 이러면 굉장히 이제 문제들을 많이 일으키게 되고 그 중에 제일 골치 아픈 게 이제 통증이고 그런데 그런 문제들을 반드시 이제 교정을 하고 좋아지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척추라는 것이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네, 쉽게 생각하면 저희가 기둥이죠. 이 네. 기둥이 없으면 집이 세워 설 수가 없듯이 우리가 직립보행을 하거나 여러 가지 행동을 할 때 가장 중심축이 되는 게 바로 척추입니다. 그러니까 척추가 제대로 기능을 못 해주면 중심이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활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러면 척추 측만이라는 것이 기둥이 휜다 이렇게 이해도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가 척추가 휘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전만, 후만, 측만 이렇게 되거든요. 네. 측만은 측면으로 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숙여지거나 뒤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정면에서 봤을 때 측면으로 활처럼 휘어지는 거를 우리가 측만증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목을 보면은 이제 옆에서 봤을 때 이게 앞으로 이렇게 휘어져서 전만, 그렇죠? C자형을 이제 네네. 되고 등은 원래 후만이고 네네. 또 허리뼈도 전만 이렇게 이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어떻게 옆으로 휠 수가 있어요? 사실 이게 이제 원인을 모르게 성장기에 있어서 휠 수가 있고요. 또 척추 기형이 있게 되면 척추 모양이 바르지 않아서 성장하면서 측만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젊은 시절에는 아주 꼿꼿했던 허리가 있었는데 이게 연세가 들에 따라서 디스크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인대 구조에 노화가 오면서 노인성 측만증이 발견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기형이다 이러면 사실 우리가 이게 태어날 때 만들어지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성인이 돼서 기형 이런 거는 사실 별로 없지 않습니까? 네, 보통 이제 기형과 연관되는 거는 청소년기, 성장기와 연관된 측만증이 대부분이고요. 그걸 올바르게 치료하지 않았을 때 측만증이 더 진행해서 외모적으로 미용적으로도 굉장히 보기 싫게 되는 거고요. 노인성 측만증은 기형과는 상관이 없고요. 그야말로 퇴행성 변화, 노화 현상과 연관이 돼서 틀어진 겁니다. 꼬부랑 할머니, 사실 그분들이 젊었을 때부터 꼬부랑은 아니었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하게 옆쪽으로 노인성 측만증, 연세가 들면서 키가 작아지면서 옆으로 틀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척추가 이렇게 똑바로 서 있어야지 되는데 옆으로 이렇게 휘거나 이렇게 휘는 게 옆으로 휘는 건데 네네. 이걸 측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어느 한쪽으로만 이렇게 휠 수도 있고요. 또 한쪽이 휘게 되면 위쪽에서 보상하기 위해서 S자의 측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게 제일 흔한 모양이 생기는 네. 측만이죠. 네네. 그걸 엑스레이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제 측만을 진단을 하게 되는데 네. 이게 측만증을 치료를 해야지 될 정도의 측만 아니면 좀 지켜봐도 되는 측만 이렇게 이제 나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러면은 수술을 해야지 되거나 치료를 해야지 되는 정도의 측만은 이제 어느 정도 꺾여 있어야지 되나요? 보통 우리가 이제 10도 미만의 측만은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하고요. 그런 경우는 그냥 병원에서 치료하기보다는 유산소 운동이나 스트레칭 이런 거를 얘기하고요. 25도가 넘어가는 측만은 반드시 재활 운동을 하거나 성장기에서는
측만이 진행하는 거를 억제하는 전신 보조기 같은 거를 꼭 써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45도가 넘어가면은 외형적으로, 기능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생기고 심리적으로도 우울증 같은 것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수술로 교정을 해줘야 되고요. 네. 45도가 아니다 하더라도 척추뼈의 어떤 기형과 동반된 경우는 이거는 자라면서 굉장히 더 심하게 변형이 오기 때문에 척추뼈 기형과 연관된 측만증은 아주 어릴 때라도 바로 수술적 치료를 진행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척추뼈가 우리가 몇 개로 되어 있습니까? 척추뼈는요, 목은 7개, 네. 그 다음에 흉추는 12개, 허리뼈는 5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 꼬리뼈는 사람의 경우는 하나의 뼈로 붙어 있게 되어 있죠. 그렇죠. 네, 이게 네. 이제 층이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측만이라고 하는 게 뭐 뼈 한두 개가 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측만은 물론 한 분절 측만각이라고는 우리가 측정할 수 있지만 네. 한 분절이 아니라 적어도 3분절 이상의 측만이 침범을 했을 때 우리가 측만증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만약 이걸 수술을 하게 된다. 그러면 3레벨 이상을 이제 다 같이 수술을 해야 되는 건데. 이 측만증의 수술의 원칙은 사실 저희가 거의 학문적으로 정립이 돼 있는데요. 네. 그 곡선이 S커브냐 아니면 단 C냐 성장기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수술의 분절을 정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측만증을 수술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수술이 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5분절 이상을 유압해야 되는 생각보다 큰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보통 허리 아파서 이제 뭐 핀 고정을 하는 거를 네네. 여러 레벨을 전부 다 해야지 되는 그런 큰 수술이 이제 될 텐데요. 이렇게 되지 않도록 이게 뭐 평상시에 우리 뭐 건강 검진 이런 걸 해보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이제 정기적으로 검사를 좀 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까요? 이 측만증이 청소년기에는 꼭 척추를 검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학생 건강검진할 때 우리 가슴 흉부 방사선 엑스레이를 검사하잖아요. 네. 거기서 우연히 발견이 돼서 우리가 측만증 검사를 하라고 의뢰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린 아이들은 우리도 아이들 목욕을 시키잖아요. 네. 그러면서 아이들의 몸을 만져보다가 허리가 곧지 않은 거를 발견하고 부모님들이 어린 아이, 자녀분들을 데려오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측만증이 정말 있는지 없는지 집에서 간단하게 검사하는 경우는 우리가 일어나서 허리를 이렇게 숙이게 되면 완전히 90도로 인사하듯이 숙이게 되면 등이 평평해야 되는데 한쪽이 이렇게 올라오게 됩니다. 네. 그러면 그게 측만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쉽게 진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측만이 있으면 한쪽이 더 이게 차이가 난다. 네, 차이가 나게 네, 된다. 네. 그런 것도 집에서 간단하게도 해볼 수 있겠는데 꼭 엑스레이 찍지 않고도. 네. 그래서 90도로 인사하는 식으로 해도 되고요. 네. 손끝을 우리 발끝에 대는 동작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한번 해보라고 하고 부모님께서 뒤에서 봐주시면 등이 평평하면 측만이 없을 가능성이 훨씬 많고요. 측만이 있게 되면 굽은 등이 한쪽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면 측만을 쉽게 우리가 진단할 수 있고요. 측만이 의심이 되면 처음부터 고가의 검사를 하지 않아요. 그냥 단순 방사선 검사만 해도 측만은 쉽게 진단할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보시기에 측만이 의심이 되면 가까운 병원에서 엑스레이만 촬영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뭐 고가의 검사라는 건 뭐 MRI 뭐 이런 네. 이게 엑스레이 사진만 찍어도 이렇게 딱 알 수 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조금 측만이 있는 사람이 이게 좀 더 이렇게 변해가지 않을까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걱정하실 수가 있는데 뭐 10도 이하는 별 문제가 아니고 뭐 20도가 되면은 뭘 해야지 되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애매한 각도가 있잖아요. 10도에서 25도 사이. 그때는 그러면 어떻게 관리를 해야지 될까요? 그때는 이제 우리가 재활 치료를 같이 하고요. 자세 교정 치료를 하고 수영 같은 적극적인 유산소 운동을 우리가 권유하고요. 정기적으로 엑스레이를 찍어서 이게 진행성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해야 되고요. 진행성이라면 보조기를 착용해서 더 진행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학생분들 요즘 학원 다니고 학교 때문에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방학 때 이 검사를 많이 하거든요. 각도가 애매한 경우 10도 이상 또는 25도 이상인 경우에는 우리가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6개월에 한 번 정도 엑스레이를 찍어서 그 측만이 진행하는지 안 하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지금 목을 빼고
등부터 허리까지의 이제 그런 휘어져 있는 각도를 이제 측정을 해보는 건데 이게 약간 레벨이 위쪽일 수도 있고 아래쪽의 층만 좀 더 심할 수도 있고 네네. 이런 상태에 따라서 뭐 몸에서 나타나는 증상이라든지 뭐 네네. 이런 게 있나요? 그래서 사실 메인 커브가 우리가 어디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분류법을 저희 전문가들은 쓰는데요. 실제로 이제 흉추 쪽에 주로 측만이 있게 되면 어깨 높이가 달라져요. 네. 그래서 요즘 슬림핏 이런 옷을 많이 젊으신 분들이 입잖아요. 그러면 그런 옷을 입으면 분명히 틀어지는 모습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흉곽의 모양이 또 틀어집니다. 그러니까 우통 벗고 한번 보면은 이 흉곽의 모양이 양쪽이 대칭이 돼야 되는데 대칭이 되질 않아요. 그리고 뭐 유도 모양이 좀 위아래로. 그다음에 어깨의 밸런스가 전혀 틀어집니다. 그다음에 좀 타이트한 자켓 같은 거를 입으면 나이 같은 거 또는 정장 같은 걸 입으면 확연하게 옷에 태가 나지 않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휘어진 데가 주로 허리다. 그러면 어디겠어요? 골반 높이가 틀어져요. 그럼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치마, 스커트 같은 걸 입으면 치마가 돌아간다든지 치마의 단 높이가 단 높이가 달라진다든지 이런 것들이 관찰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게 어깨가 이렇게 이제 좀 휜다. 이거 우리가 보통 가방 메고 다니고 무거운 가방 뭐 이럴 때도 쉽게 이제 될 수 있을 것 같고 골반이 틀어지는 경우는 뭐 다리 꼬고 앉을 때 뭐 이렇게 잘 생길 수 있다는데 그러면 그게 생활 속에서 우리가 척추 측만을 좀 예방할 수가 있는가요? 그래서 사실 이제 저희 때도 큰 가방을 한쪽으로 메고 다니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한쪽으로 무거운 그 물건을 들고 다니는 건 별로 좋지 않아서요. 특히 청소년기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양쪽으로 멜빵으로 하는 이런 가방을 쓰는 게 훨씬 좋겠고요. 그 다음에 다리 꼬는 자세가 때로는 편하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하지만 그 자세를 장시간 유지하는 거는 좋지 않기 때문에 뭐 잠깐이야 다리를 꼬는 자세를 해도 되지만 될 수 있으면은 의자에 바른 자세로 앉으려고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척추에 대해서 전반적인 밸런스를 잡아주는 운동은 꼭 척추에 국한된 운동이 아니라 우리가 전체적인 유산소 운동을 해주면 밸런스가 잡혀지기 때문에 걷기 또는 수영 뭐 이런 운동을 같이 하는 게 측만증을 예방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측만이 생기는 게 척추의 그 중간 형태의 영향도 있겠지만 사실 아래 위쪽에 그러니까 목의 문제 그 다음에 골반이 틀어지는 문제도 같이 이렇게 연관이 되다 보니까 사실 우리 뭐 갈비뼈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흉추를 뭐 어떻게 이렇게 움직인다 그래서 쉽게 당기기보다는 목의 문제 그 다음에 골반의 문제가 서로 영향을 줄 거다 이렇게 이제 또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걷기 이런 건 이제 골반을 이렇게 쉽게 트는 거니까 이게 좀 운동하는데 예방하는 데도 좀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네. 이런 자세들을 혹시 좀 이제 집에서 내가 좀 삐뚤어진 것 같다. 네. 그러면 좀 뭐 교정을 좀 해봐야 되겠다. 네. 혹시 뭐 그런 뭐 운동법 아니면 이런 게 있나요? 네, 사실 이 검색을 해보면 굉장히 다양한 운동이 있는데 그래도 좀 신빙성이 있는 운동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은 이 측만증 자세 교정 운동은 큰 거울을 보면서 하는 게 제일 좋은데요. 쉽게 그냥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제가 뭐 재활의학과 의사는 아니지만은 우리가 이제 보통 이렇게 팔을 딱 든 상태로 있는 상태에서 양발을 좀 벌려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 운동을 이제 하게 되고요. 여기서 더 이제 괜찮아지면은 다리를 크로스를 하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팔을 위로 올리죠. 이 상태에서 팔을 양쪽으로 깍지를 끼고 올린 상태에서 양옆으로 해주는 것도 측만증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만약에 이 자세가 좀 불안하면 팔을 양쪽으로 든 상태에서 양옆으로 해주는 것도 자세 교정, 측만증 예방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이게 운동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 척추를 옆으로 이렇게 휘도록 하는 운동이 좀 도움이 된다. 네네. 그게 이제 네. 제일 큰 이제 요점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네요. 그러면 이제 걷기와 옆으로 휘게 하는 이런 운동을 같이 병행을 하게 되면 훨씬 더 효과가 있겠네요. 네, 유산소 운동과 병행해 주는 게 더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운동을 가르쳐 주시는 모습을 보니까 운동화를 지금 신고 계시는데 네. 이 운동화는 그러면 많이 걷고 척추에 좀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신고 다니시는 건가요? 네, 사실 병원에는 구두를 다 갖다 놨고요. 네. 여기 오는 것도 걸어서 왔거든요. 병원에서 여기까지 걸어왔고요. 평소에는 운동화를 신고 다니고
구두는 직장에서 갈아 신고 있습니다. 아, 우리가 보통은 이제 집에서 엘리베이터를 탁 눌러가지고 네. 주차장에 가서 차를 타고 회사 주차장에 가서 다시 쭉 올라가서 거기서 근무를 하는 게 보통 이제 현대인들의 모습들인데 그런 걸 중간중간에 내가 어쨌든 운동을 조금 더 가미를 하시면 훨씬 더 척추를 안전하게 지키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네요. 그러면은 선생님은 혹시 척추 사진을 찍어 보셨나요? 네, 당연하죠. 저도 척추도 찍어봤고 다 MRI까지 다 찍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대인들은 대개 뭐 약간의 측만은 비교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러면 선생님도 똑같이 약간 좀 휘어 있는 뭐 10도 이하나 뭐 몇 도 정도로? 네. 저는 다행히 측만증은 없고요. 아무래도 저 오래 서서 수술을 하는 의사이다 보니까 우리가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약간의 일자목, 일자 허리가 일부 발견이 됐었고요. 그 다음부터 유산소 운동 굉장히 열심히 하고요. 걷기 운동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 전문가도 이제 일이 시달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척추의 문제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 그걸 잘 모르는 일반인들은 문제가 생겼는지도 잘 모르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도 잘 모르니까 어느 순간에 병원을 탁 찾게 되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네요. 척추 측만이 만약에 있다, 좀 수술도 크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수술을 이렇게 만약에 이제 해야지 되는 사람들한테 이 수술은 이런 거예요 라고 혹시 뭐 좀 설명을 해 주실 만한 게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이 성장기에 생기는 이제 청소년기 측만증의 경우에 수술까지 가는 경우는 많지가 않아요. 굉장히 굉장히 드물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는 이 측만증 수술을 주로 하시는 전문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전하게 수술을 당연히 받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수술은 생각보다 좀 큰 수술이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측만증 수술 같은 경우는 이 측만증을 주로 전공하시는 선생님이 계시거든요. 그 선생님과 상의해서 수술을 결정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노인성 측만증 같은 경우는 골다공증과 함께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뼈가 굉장히 약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연세가 굉장히 많으신 분을 우리가 그 허리를 완전히 피기 위해서 그걸 전체적으로 수술을 하지 않고요. 이 노인성 측만증은 대부분은 협착증과 동반이 돼 있어서 허리만 아프신 게 아니라 다리 통증이 동반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수술의 어떤 개념이 좀 달라져요. 그래서 그 틀어진 허리 전체를 다 교정하지 않고 척추 협착증과 동반된 그 일부분만 수술을 해도 훨씬 증상이 개선이 되고 또 틀어진 허리도 일부 교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장기 청소년에서의 측만증과 노인성 측만증의 수술적 치료의 개념은 좀 다릅니다. 다르고 네. 수술하는 그 방법도 완전히 다르고 이 이제 수술해야 되는 그 포커스도 좀 달라지게 되네요. 근데 아까 척추 협착증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협착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이게 뭐 좁아지고 뭐 붓고 뭐 이런 걸 떠오르게 되는데 척추 협착증은 도대체 또 뭔가요? 그러니까 척추 협착증은 뭔가가 협소해지고 유착된 거를 협착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눈물샘 협착이면 눈물샘이 좁아진 거고요. 그다음에 혈관 협착이면 혈관이 좁아진 거겠죠. 그렇죠. 그러면 척추 협착은 어디가 좁아진 거냐? 척추에는 신경이 지나가잖아요. 그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좁아진 겁니다. 원통 안에 신경이 이렇게 들어있는데 이 관 자체가 이렇게 좁아진다. 그럼 좁아지면 생길 수 있는 증상들이 척추 측만에서 생길 수 있는 증상이랑 유사할 수가 있나요? 이거는 이제 노인성 질환인 경우에는 유사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청소년기와는 다르거든요. 노인성 측만증에서는 측만증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러한 협착증이 동반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청소년 때 측만이 있어도 이게 협착이 같이 동반되어 있을 가능성은 좀 적다. 거의 없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그럼 노인은 그럼 왜 이렇게 좁아지게 되는 건가요? 이 허리의 노화 현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두 가지의 노화 현상이 뼈가 두꺼워지고 그다음에 척추를 싸고 있는 황색 인대라는 게 있는데 그 인대가 두꺼워지는 게 노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뼈가 두꺼워지고 황색 인대가 두꺼워지면서 지켜줘야 될 신경을 오히려 압박하고 누르게 되는 거죠. 이게 협착증의 원인입니다. 이 뼈가 이게 층층이 쌓여져 있는 게 흐트러지지 않도록 이렇게 인대라는 것을 딱 잡아주는데 그 중에 황색 인대라는 게 있고
그 인대가 이제 얇게 탄탄하게 유지가 돼 있어야 되는데 나이가 들면서 두꺼워진다. 네. 그럼 이 통로 안쪽이 이제 두꺼워지는 거네요. 네, 네. 뼈가 막 이렇게 자라는 경우들도 있겠지만 안쪽 통로가 좁아진다. 네. 그러면은 척추 측만이 생기는 증상과 척추 협착이 있을 때 증상을 우리가 좀 알면 네.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네. 척추 측만일 때는 주로 어떤 증상이 좀 생기나요? 일단은 그 청소년기 이제 성장기에 생기는 측만증은 이제 모양이 보기 싫어지는 거죠. 어깨의 밸런스가 맞지 않다든지 골반의 밸런스가 맞지 않는다든지 흉곽의 모양이 틀어진다든지 이런 것들이 증상이 되겠고요. 노인성 측만증 같은 경우는 일단 허리가 아파요. 아, 허리가 아프다. 네, 허리가 휘니까. 네. 네. 그 다음에 그 측만증이 먼저 생기면서 협착증이 발생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허리만 좀 아팠던 게 이제 엉치도 아프고 그게 다리까지 내려가고 발바닥도 저리고 이런 증상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노인성 측만증 같은 경우는 측만증만 딱 있는 게 아니고 협착 증상이나 뭐 디스크 같은 것들이 동반이 돼서 허리만 아픈 게 아니라 엉치나 다리까지 아픈 이런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협착증의 증상이랑 어쨌든 겹쳐지는 부위들이 많으니까 이걸 이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꼭 제대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요. 네, 네. 그러면은 이 척추 협착증은 혹시 뭐 좀 도움이 될 만한 뭐 교정 자세 뭐 이런 게 있나요?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자세를 바르게 하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농사 짓는 어르신분들은 허리를 굉장히 숙여서 일들을 오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장시간 같은 자세로 일을 하시는 거는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꼭 일을 하셨으면 허리를 펴주셔야 되고요. 방바닥에 앉아서 하는 좌식 생활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의자 생활을 좀 더 권유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꼭 이것만 예방하겠다고 운동하거나 자세 교정을 하는 게 아니라 평소에 자세를 바르게 하고 유산소 운동을 해주면 꼭 측만증뿐만 아니라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도 같이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척추 측만부터 시작했는데 척추 협착, 디스크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이게 뭐 그런 질병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좀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디스크, 협착, 뭐 이런 척추 측만 이거를 좀 분리할 수 있는 내가 느낄 수 있는 증상 이런 거는 있습니까? 일단 측만증 같은 경우는 몸이 좀 틀어져 보이겠죠. 목욕탕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두 번째는 허리가 처음에는 좀 아프죠. 네.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우리가 허리가 휜 거를 확인할 수 있고 이게 바로 측만이 되는 거고요. 측만증이 지속이 되면 우리의 허리의 하중이 일정하게 받지 못하고 한쪽에만, 한쪽에 집중이 되다 보니까 그쪽 부위에 로딩이 많이 걸리면서 노화가 가중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부분에 디스크나 협착이 생길 수가 있고 협착이나 디스크는 문제가 허리에서 엉치랑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이 압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허리가 좀 아팠던 것이 다리 쪽으로 또 둔부 쪽으로 통증이 내려가고 그다음에 다리가 저리고 시간이 더 지나면 오래 걷기가 힘든 거죠. 네. 걷게 되면 더 비정상적인 부하가 걸린 쪽에 계속 신경이 더 눌리니까 한쪽 다리가 너무 아파서 걷기가 어려운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듣고 보면 이렇게 증상이 뭐 비슷비슷하게 다 이렇게 얽혀 있는 건데 이걸 이제 제대로 좀 진단을 받고 치료를 좀 하려면 전문으로 보시는 선생님을 꼭 만나보는 게 일단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냥 뭐 어디 요즘은 통증의학과 이런 데 많잖아요. 그러니까 네. 아프니까 그냥 어디 가서 이제 주사 한 대 맞고 진통제 먹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제대로 진료를 좀 보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척추의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 척추 분리증 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척추 분리증이 있으면 훨씬 더 뭐 디스크가 쉽게 생긴다든지 아니면 척추 질병이 더 쉽게 생기게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척추 분리증은 아주 엄밀하게 얘기하면 척추 궁엽부 결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척추 분리증이 어디를 주로 침범을 하게 되냐면 후관절 쪽입니다. 그럼 척추의 후관절은 뭐냐? 뒤쪽에 있는 관절이라서 후관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후관절은 우리가 허리를 숙였다 폈다 할 때 잡아주는 관절이에요. 네. 그래서 후관절이 기능을 잘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딱 직립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궁엽부 결손 척추 분리증이 되게 되면 우리가 허리를 숙였다 폈다 할 때 이런 식으로 움직이질 않고 이렇게 미끌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 척추 분리증이 있게 되면 처음에는 이 불안정성이 없다가 이렇게 허리가
이런 식으로 미끌리는 불안정성이 생기고 그 다음에는 뼈가 어긋나게 돼요. 그래서 척추 분리증이 있게 되면 좋지 않은 코스를 가게 되면 척추 전방 전이증이 생기게 되고 이러면 또 허리가 굉장히 많이 아파지고 그러면 걸을 때마다 척추 전방 전이증이 된 부분에서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이 자극이 돼서 네. 굉장히 아프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척추 분리증이 있게 되면 허리만 아픈데 그게 세월이 지남에 따라서 척추 전방 전이증으로 진행이 되고 그러면 허리만 아프던 것이 또는 전혀 증상이 없던 것이 다리 방사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척추의 문제를 오래 두게 되면 항상 뭐 다른 질병도 마찬가지지만 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노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나이가 들면서 생기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까 이제 말씀하시는 걸로는 한쪽이 이제 계속 오랫동안 자극을 받으면 노화가 촉진된다. 네, 뭐 네. 이게 또 뭐 퇴행이 된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네. 노화, 퇴행 이건 뭐 같은 네. 의미인가요? 퇴행성 변화를 우리가 뭐 디저너레이티브 체인지라고 하는데 결국은 그거는 노화 현상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퇴행성 변화라고 얘기하는 거는 젊을 때도 물론 생길 수가 있긴 하지만 그거는 굉장히 드문 일이고 대부분 연세가 많이 드신 어르신 분들한테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노인성 측만증, 노인성 협착증은 대부분 60대 이상에서 발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퇴행성 질환은 주로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신 네, 분, 네. 뭐 젊어서도 생길 수가 있지만 네. 또 젊어서 생긴 여러 가지 증상들이 연세 있으신 분과 증상이 비슷하다 하더라도 또 다른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좀 더 높다. 네, 네.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네. 오늘은 이게 척추 측만에 대해서 이게 전체적으로 한번 이게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혹시 이제 마지막으로 척추 측만 아니면 뭐 척추 질환에 대해서 이런 거는 좀 꼭 알고 계시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이게 이 척추와 관련돼서는 이상하게 의사분들의 조언보다는 친구가 아는 사람이 이런 조언을 더 따르게 되거든요. 아니, 저희도 마찬가지로 동네 아줌마가 제일 큰 네, 그래서 어떤 자가 진단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첫 병원 가셨을 때 처음부터 뭐 MRI나 CT 같은 고가의 검사를 권유하는 게 아니거든요. 1차적으로는 우리가 기본적인 신체 검진, 신경학적 검진, 그 다음에 엑스레이 정도 찍는 기본 스크리닝 검사부터 우리가 하니까 허리가 안 좋으시면 그냥 자가 진단하지 마시고 병원에 들려서 엑스레이라도 한번 찍어보시기를 꼭 추천드립니다. 네, 뭐 다른 질병과 마찬가지로 오래 두면 항상 다른 문제로 이어지고 나중에 척추다 보니까 진짜 뭐 집의 기둥이 상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큰일 나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조금 시작이 됐을 때 꼭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다음에도 이게 척추에 관해서 좀 더 깊은 이야기를 좀 더 다양한 이야기를 다루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꼭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